치열한 레이스를 보였던 황대현 선수가 이준석까지 실격이 됩니다. 시 주석이 사면님 또는 그 이상의 장기 집권을 하려면 업적이 필요합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선 주자와 정치인들이 누가 더 강한 말로 중국을 비난하는가? 우리는 미국 편도 중국 편도 아닙니다. 황대현 선수.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입니다. 이준서가 다시 또 실격을 당했어요. 어떻게 이준서가? 안녕하세요. 한겨레 전 베이징 특파원으로 중국을 취재했고 지금은 국제 외교 문제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 논설위원 박민희입니다.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일 개막식에 한복을 입은 조선족 여성이 등장한 것을 둘러싸고 중국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빼앗아가려 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문화공정 반대, 고구려와 발해는 대한민국 역사, 한푸가 아니라 한복이라고 응답했습니다. 7일 밤에는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 이준서 선수가 이해할 수 없는 반칙 판정을 받아 탈락하는 모습을 텔레비전 중계로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한중 네티즌들의 온라인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상대를 바라보는 여론이 계속 악화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과 정치인들이 직접 뛰어들면서 반중, 혐중, 친중 공방이 한국 정치의 중심 이슈로 떠오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과 중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5가지 질문으로 간단히 살펴보려 합니다. 개막식 초반에 한족과 55개 소수민족, 중국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수민족들은 각자 전통 의상을 입었는데 조선족의 전통 의상은 당연히 한복입니다. 또 개막식 식전 영상에 지린 바이산 지역의 조선족들이 강강수월래나 장고춤을 추는 설맞이 영상도 나옵니다.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로 왜곡하려는 문화공정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한복은 국경을 넘어 남북한, 중국 조선족 동포, 제1동포 등이 입는 한민족 공동체의 옷입니다. 각 소수민족들의 의상을 입고 등장할 때 조선족들은 당연히 한복을 입는 것이죠. 조선족들이 중국 현대사의 많은 곡절 속에서 한복과 문화를 지켜온 노력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국에서 반우파 투쟁과 문화대혁명이 격렬했던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조선족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은 민족 문화가 말살당하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조선족들이 이런 힘겨운 시기를 겪어낸 이후에 1980년대부터 북한 그리고 한중수교 이후에는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매우 힘겹게 한복과 고유 문화를 되살려내고 지켜온 부분도 주목해야겠습니다. 개막식에 등장한 한복의 진짜 문제는 중국 당국이 소수민족들을 등장시킨 의도에 있습니다. 이번 개막식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개막식 마지막에 성화를 점화한 위그르인 스키 선수 비디걸 이라무장입니다. 원래 위그르어 발음으로는 빌리가르 일함잔으로 불러야 하죠. 중국이 신장 위그르 자치구에서 위그르인 100만 명 이상을 재교육 캠프에 가두고 강제 노동에 동원하는 데 항의하며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이 이번 올림픽에 정보 대표를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했는데 중국이 이에 대해 의도적인 반격을 한 것이죠. 중국 정부에 충성하는 위그르인을 내세워 수많은 위그르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은폐하고 인권 유린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개막식 앞에 조선족을 비롯한 소수민족들과 한족이 함께 오성홍기를 옮기는 모습을 부각시키고 마지막에는 위그르인을 성화 최종 주자로 내세우면서 소수민족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소수민족들을 들러리 삼은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중국 북서부에 있는 자치구이고 중국 영토의 6분의 1, 한반도 8배의 광활한 땅입니다. 위그르인은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고유의 문화 역사를 가지고 살아온 투르크계 무슬림들입니다. 청나라가 1759년에 이 지역을 정복했지만 통치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1949년 중국 공산당이 군사적으로 이 지역을 다시 정복한 뒤 소련식 민족 자치 개념으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위그르인들은 한족들의 대규모 이주, 한족들이 경제 사회적 이익을 독점하는 데 대한 우려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된 뒤 중국 공산당은 중국에서도 소수 민족들이 분리 독립해 중국이 분열될 것이라는 안보 불안을 가지게 되었고 소수 민족들의 민족 자치를 약화시키고 한족 중심의 중화 민족으로 동화시키겠다는 정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뒤에 이런 동화 정책을 한족과 문화 종교적으로 가장 뚜렷하게 차이가 나고 중국 통치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도 있었던 위그르인들에 대해 매우 강하게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테러와 분열, 극단주의를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2017년 5월부터 위그르인들을 재교육시킨다면서 강제 수용소들을 신장 곳곳에 세웠는데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유엔에서 나온 통계를 기준으로 100만 명 이상이 수용된 적이 있거나 수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엔은 현재 신장 지역에 대한 독립적인 방문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국제사회도 오랫동안 외면했었는데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미중 갈등이 격화된 뒤에 이 문제가 민감하고 중요한 국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위그르인들에게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에 대한 충성, 한족 문화를 강요하고 위그르인들의 전통 문화를 부정하고 강제 불임 수술을 시키거나 위그르 어린이들이 중국어만 쓰게 하는 것 등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제노사이드, 즉 종족 말살이라고 비판을 하고 중국은 테러를 막고 재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소수민족 100만 명을 강제 재교육으로 동화시키는 데 대해서 동의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시진핑 주석에 의한 시진핑 주석을 위한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인 2015년에 중국이 이번 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2017년 말에는 당 대회에서 국가 주석 연임을 2번으로 제한했던 당헌 규정이 폐지되어서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 중국 공산당에서 역사상 3번째로 역사 결의를 통과시켰는데 내용의 3분의 2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올해 하반기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확정지을 것으로 많은 이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주석이 이미 당내 반대 세력을 제압했고 권력이 매우 강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개방 이후 지켜온 중국 공산당의 관례를 깨고 사면임 또는 그 이상의 장기 집권을 하려면 업적이 필요합니다. 사면임을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과 측근 세력들이 얼마나 강하게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지 중국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몇 명이 시진핑 주석의 측근 세력으로 채워지고 후계자를 정해서 시 주석이 5년만 더 하고 물러나는 것으로 할지 아니면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만이 가졌던 당 주석 지위를 부여받게 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당 주석 지위가 부활한다면 시 주석은 사면님보다 훨씬 더 장기간에 사실상 종신 집권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외부에서는 알 수 없지만 중국 공산당 지도부 안에서는 권력 투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중요한 업적이 됩니다. 우선 중국이 미국 등에 비해 훨씬 우월하다는 증거로 선전해온 제로 코로나 정책의 우위를 이번 올림픽의 순조로운 개최로 중국인들에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 선수단이 메달을 많이 따고 애국주의를 고양시켜 위대한 강대국 중국의 위상을 국내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시진핑 주석의 위대한 영도를 보여주는 업적으로 선전됩니다. 1월 25일에 중국 선수단이 천안문 광장에서 여기서 영수, 총서기는 모두 시진핑 주석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애국주의를 고취하기 위해 중국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메달을 따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겠지요. 한국 쇼트트랙 선수단 외에도 헝가리, 미국, 일본, 독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 선수단들이 중국 팀과의 경쟁에서 편파 판정을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이 올림픽을 자국만을 위한 중국 체전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으로 이런 상황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번 올림픽 개막식 한복 논란과 쇼트트랙 편파 판정을 계기로 여야 정치인들이 일제히 중국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반중 정서가 중요한 정치 이슈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전부터도 혐중, 반중 정서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매우 급속하게 증가해 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0년 10월 퓨 리서치가 1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 인식 조사에서 한국인의 75%가 중국에 반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83%였습니다. 한국에서 반중 감정이 계속 이렇게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퓨 리서치 조사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도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이 더 높았는데 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 등을 계기로 급속도로 반감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요소는 중국에서 발원한 코로나19인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020년을 계기로 반중 감정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반중 혐중 현상의 또 다른 특징은 젊은 세대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시사인과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우호적 여론은 26%로 일본의 우호적인 여론 28%보다 낮았고 20대의 중국에 대한 긍정은 15%에 불과했습니다. 퓨 리서치 조사에서도 젊은이들이 작년 세대보다 중국에 더욱 부정적인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중 수교 이후 지금의 40대, 50대 이상은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 중국 경제의 구조가 변화하면서 한국 청년들에게는 중국이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닌 버거운 경쟁 상대로 변했다는 점, 현재 한중 청년 모두 애국주의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큰 상황에서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나 SNS 등을 통해 계속 한중 청년들이 직접 충돌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이나 홍콩 시위 탄압, 독재 강화 등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정부나 기성세대가 왜 중국의 강압적인 통치나 외교에 대해 제대로 비판적인 소리를 내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청년층에서 특히 이런 이유로 반중 의견이 강합니다. 결국 혐중, 반중 현상 안에는 매우 다양한 층위가 있고 문제의 근원도 단일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복합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시진핑 정부 들어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우면서 주변국에 대해 대국, 소국, 종주국, 속국 질서를 부과하려고 하고 국내에서는 인권을 탄압하고 강압적 통치를 하고 있는 중국 자체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에서 한국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당한 비판을 해야겠지요. 두 번째는 청년 세대의 현실인데 한중 청년들이 불평등 심화나 일자리 문제 등에서 느끼는 심각한 불안을 애국주의, 혐중, 혐한으로 표현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MZ세대의 흑수저, 헬조선 등과 비슷하게 중국에서는 청년들의 불안과 기득권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는 당핑,
내이지안, 지우주류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중 청년 모두 불안과 박탈감에 동병상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중 청년들이 마음을 터놓고 더 많이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는 통로를 꾸준히 만들어 간다면 상황이 개선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론, 유튜브 등이 협중을 통해 조회수를 올리려 하면서 문화 원조 논쟁을 부추기거나 협중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한 자정 요구, 독자들의 냉철한 판단,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튜브 등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규제로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 내에서도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를 둘러싼 갈등이 높아지고 대선을 앞두고 반중, 협중 감정이 커지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선 주자와 정치인들이 누가 더 강한 말로 중국을 비난하는가 경쟁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매우 우려스럽죠. 우리는 미국 편도 중국 편도 아닙니다. 다만 미중 패권 경쟁을 계기로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첨단 산업 공급망 재편을 비롯해 경제 구조도 상당 부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정말로 신중한 전략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 안보 문제는 우리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이 너무 가볍게 미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거나 혐오에 기대해 외교 안보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말로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중요한 수출 시장이자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로 중국의 문제에 대해 침묵만 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웃 국가로서 한국은 중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계속하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표현해야 합니다. 한중 회담에서 중국이 신장, 홍콩은 중국의 내정이라고 한국 지도자가 동의했다고 관영 매체를 통해서 선전하곤 하는데요. 우리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는 민주와 인권을 존중한다 같은 우리 용어로 차분하게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를 보면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많은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의 강압적 외교 등에는 비판적 목소리를 내면서 중국과의 외교, 경제 교류는 계속하는 것이지 우리가 중국의 어느 부분을 비판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끊거나 악화시키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나라들과 연대하면서 중국이 대국, 소국, 국제 질서를 부과하려 하는데 공동 대응하되 과도하게 반중 군사 연대로 기울어 동아시아 전체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군비 경쟁으로 나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우려스럽더라도 협중은 절대로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중국인은 죽은 중국인 뿐이라는 뜻으로 착장, 죽장이라고 하는 식의 협중 용어가 인터넷에서는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 권력과 14억 중국인 전체를 동일시하고 중국인 전체를 적대시하는 것은 중국의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한국과 중국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의 장벽만 쌓을 뿐입니다. 중국 사회에는 지금 중국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중국인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중국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은 중국인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올림픽을 둘러싼 논란이 우리 사회에서 중국을 더 정확히 보고 한중 관계의 더 나은 해법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